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자, 저희는 아간파천 이후에 조선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간파천 이후에 조선 상황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박영효를 비롯한 급진개합파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서슬피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였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쳐야겠느냐라고 했더니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 뭐였냐라고 봤더니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아래였던 백성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고 백성들을 계몽을 시키면 우리의 뜻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개화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 독립문도 건설했다라는 거 봐주셨고요. 자,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을 여러 군데 저지를 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철회, 그 다음에 프랑스의 광사 채굴권 저지 등의 성과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근데 해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독립협회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입헌군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수구파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원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종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헌군주제는 고종 너를 퇴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부상들의 모임이었던 황국협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 강제로 해산시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살펴보시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자기의 세력들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권위를 내세웠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 이 개혁을 잘 보시면 되겠고 제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황제의 제자라는 것. 그래서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황제권을 강화한 개혁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높아지는 개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혁이겠구나라는 것. 그래서 광무개혁의 기본 정신이었던 구본 신참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구자가 옛 구자고 본자가 근본 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 당시의 최신 같은 경우는 무슨 군주제가 최신이었습니까? 그렇죠. 입헌군주제가 최신이었어요. 근데 이 고종 같은 경우는 옛날의 권위를 버리지 못하고 특히나 황제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옛날이었잖아요. 옛날 칭호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황제 칭호를 다시 쓰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신참, 새로운 것도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는 했습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었던 지게를 발급을 하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만들어냈고요. 상공업 진흥책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의 은행이라든지 여러 개의 공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무개혁을 시도했구나라는 것.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같은 경우는 국방력을 강화했다라는 것. 그래서 황제가 중심이 되니까 황제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 은행이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근데 하지만 한계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다라는 것. 여러 나라의 열강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도 봐주시라라고 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오늘 배울 내용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거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에요. 자,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다툼인데요. 둘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왜 껄끄러워집니까? 무슨 간섭 이후에?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둘이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삼국 간섭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요동반도를 얻었는데 이 러시아가 못마땅하니까 자기랑 친한 나라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 야, 너네 그 청나라 거 가지지 마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려주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그 당시에 라이벌 관계였던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영일 동맹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는 세력이 컸어요. 그 다음에 영국과 일본은 둘 다 섬나라죠. 그러니까 이 섬나라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 동맹을 맺게 되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물리치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 러시아를 좀 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자신감도 붙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났던 전쟁이 뭐냐면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에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청일 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세력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투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뭐를 갖는다라는 것? 조선을 갖는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린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것은 무시를 당하죠. 너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일본은 뭐를 맺게 되냐면 한일의정서를 맺게 돼요. 자, 이 한일의정서가 무엇이냐면요. 조선의 군사적인 요충지를 일본이 장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에서 필요한 땅이 있으면 일본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거의 완전 어떻게 되냐면 이 러일 전쟁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일본이 서서히 침략의 야욕을 거의 다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독도도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쟁에서 필요한 땅들 같은 경우 일본에게 어떻게 되냐면 다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 제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를 파견하냐면 고문을 파견하더라라는 것. 고문이요. 자, 이 고문은 뭐냐면 외국인 고문입니다. 지금도 고문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 위에서 높은 직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재정, 경제적인 정책이랑 그 다음에 외교의 정책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재정에는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요. 외교에는 스티븐스라고 해가지고 친일 미국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문을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정 안에 있는 정치를 간섭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제1차 한일 협약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정 간섭. 일본의 조선 내정 간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뭐를 만들기가 혈안이 되어 있었냐면 식민지 만들기가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은 네 거다. 그럼 우리가 건들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 이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가 일본 너네 이길 것 같네? 그럼 니네가 조선 가지겠네? 그러면 우리도 너네 조선 가지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도 인정해 줘 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누구 승리로 돌아가게 되냐면 일본이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보다 높은 관계,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때부터 철수하게 되고요.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왜 열강, 그러니까 다른 그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묵인이 되는 거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었고요. 이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 끝나고 나서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일본이 강대국으로부터 조선의 지휘권을 받은 조약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1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1895년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무슨 전쟁 이후냐면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청일전쟁 기억나시죠? 그래서 청일전쟁은 청일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 너네가 손 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살짝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보장은 했지만 청나라가 이제 조선으로부터 아웃되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밀자는 뭐냐면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밀로 맺은 조약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라는 뭐냐면 가스라는 이름이 약간 일본인스럽죠. 그래서 일본 사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프트는 누구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냐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청일전쟁 이후 그 다음에 러일전쟁 끝나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의 식민지를 인정하는 조약이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가지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식민지, 지금도 영어를 쓰고 있죠. 어디냐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식민지에 대한 인정권, 지배권을 서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 대한 지배권 인정받았다라는 것. 권 인정. 그 다음에 보시면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제2차 영일동맹도 서로의 지배권을 인정을 받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냐면 인도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이었죠. 그래서 인도와 조선이 서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다라는 것. 대한 지배권. 그래서 살짝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츠모스 조약은 적어 놓으셨죠?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일본한테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권 인정. 한국 지배권 인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권 인정.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을사조약인데 을사조약은 별표 5개 치셔야 되겠습니다. 을사조약 별표 5개요. 자, 이 을사조약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통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이 아니라 한층 더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발표 5개 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것, 결정적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통감을 파견한 내용이에요. 조약에 대해서.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은 통감을 파견했다라는 건데, 이 통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고문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통감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에 대해서 지배를 어떻게 하냐면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맨 위에서 총책임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이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파견을 해서 이 사람한테 조선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첫 번째 통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가 초대 통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였었냐면 외교권을 박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교권 같은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외교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약속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과 그 다음에 귀가 전부 다 일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산림채굴권, 벌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본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와의 이러한 협상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을사조약 저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고종이 이렇게 도장을 찍었냐? 라고 보니까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외부 대신 박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신하가 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에 그러니까 위임권을 받지도 못한 채 자기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국제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게 아니라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박재순을 비롯한 을사조약을 찬성한 5명의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강제로 체결되었다라는 것, 그다음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반발한 조선의 저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황성신문의 장지연이 사설을 쓰게 됩니다.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해서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이 얼마나 부당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개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녹여낸 사설을 적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영원이 자결을 하게 돼요. 양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벼슬을 맡게 된 사람인데요. 이 벼슬을 하던 사람이 자결을 했어요. 을사조약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을사조약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 다음에 양반이 목숨을 버렸구나라는 것. 그래서 양반도 이것을 반대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상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철시를 합니다. 철시는 뭐냐면 시장을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철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은 유통이라든지 상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막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일본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철시, 오늘날로 치면 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은 동맹 휴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도 일종의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파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 계층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을사오적을 비롯한 그동안 일본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회입니다. 자, 이 자신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자신회는 뭐를 처단하기 위해서를 만들어졌냐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회가 만들어졌지만 실패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사회가 얼마나 을사오적을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완용을 암살합니다. 자, 이 이완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세울 만큼, 독립협회 2대 회장을 맡을 만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러파였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맺을 때는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요 이완용을 암살하게 되고, 이 사람 당연히 을사오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일파 중에서 손꼽히는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 정명훈과 장인환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암살해요. 이 사람들은 사살합니다. 자,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죠? 스티븐스 메가다. 아까 고문을 파견했었는데 이 사람은 친일 미국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도 암살당했다라는 것. 일본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라는 것. 이건 1909년이기는 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약간 따로 쓰기는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상이 안중근 의사의 처형 장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에 변론 장면을 극화한 거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의 정치 형태도 나오지만 명성황후 암살 장면부터 해서 을사조약 맺어진 내용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을사조약 배웠었고, 그 다음에 살짝 보겠습니다. 을사조약 전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을사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이라고 하면서 을사오적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이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근택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을사오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러일전쟁 끝냈고 을사조약 끝냈습니다. 이제 조선은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대한제국은 서서히 말로 끝을 향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고종이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전달해 다오라고 하면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제회의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개의 열강들이 모이게 되고요. 고종이요 이거에 부당함을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겪고 있으면 열강들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어떻게 하냐면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명의 특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한성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헤이그까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조차 어떻게 됩니까? 거부당하게 되고요. 열강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열강의 외면을 왜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아까 배우셨어요. 러일전쟁 때 러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본이 여러 개의 열강들과 미리 밀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최이 참석이 일본에 의해서 거의 거부가 되고요. 이준유 열사는 여기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을 보고 나서 일본이요 이것을 구실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너 왜 조약 지키지 않냐? 라고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순종을 즉위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이요. 자, 그 다음에 순종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뭐를 쓰냐면 융희라고 하는 뭐를 쓰냐면 연호를 쓰게 됩니다. 고종은 무엇이었습니까? 광무였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순종은 더더욱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약을 맺으면서 점점 빠르게 만로를 겪게 됩니다. 한일 신열박 정미 7조약을 맺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차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차관이요. 자, 차관 같은 경우가 파견이 됩니다. 선생님 왜 장관을 파견하지 않고 차관을 파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조약 통감을 만들었습니다. 통감은 아까 우두머리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일 신협약은요. 한일 신협약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차관들입니다. 각 부서의 차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들 같은 경우 각 부의 우두머리고요. 차관은 각 부에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부에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일본인들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뜻대로 일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차관을 일본인들이 임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더더욱 심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더더욱 심해진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내정 간섭 심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를 훼손하냐면 군대를 훼손하더라라는 것.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을 지킬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군대를 해산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 가지고 사법권을 없앱니다. 이제 대한제국에는 법도 없네요. 그래서 사법권을 해산하게 되었다. 사법권을 박탈하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1910년에는 나라를 지킬 경찰권도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군대도 없고 경찰권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달에 뭐를 맡게 되냐면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리게 되어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서서히 일본이 어떻게 하는 것, 서서히 자기의 지배권을 확보해 가는 것.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 지배권 없애고요. 그다음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물리치고요. 그다음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 없애고,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라는 것. 헤이그 특사를 통해 가지고 고종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고종을 없애고, 그다음 한일 심의협약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내정 간섭, 군대 해산, 그다음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 없애고, 그다음 경술국지를 통해서 마침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